첫사랑은 추억으로 남겨둘 때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대개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고 현실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여러 문제를 동반하니까요. 제 주변에도 보면 첫사랑과 재회 후 사귀다 후회하는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과거 아름다웠던 추억마저 퇴색된 것 같다면서요. 저 역시 그 말을 몸소 실감한 사람인데요.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어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애 편지조차 써본 적 없는 40대 아저씨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썰밤 사연에 나오는 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제 어린 시절도 제법 파란만장했는데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여동생 셋이서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엄마는 저와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거리에서 떡볶이를 파는 노점 일부터 식당 설거지, 봉제 공장 미싱 돌리는 일까지 늘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셨죠. 하지만 엄마의 고생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주변에 온통 등골 빼먹는 식구들 뿐이었거든요. 외할아버지는 도박에 미쳐서 틈만 나면 엄마에게 손을 벌리셨고요. 친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비가 끊임없이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고모들이 나몰라라해서 엄마가 책임지셔야 했죠.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엄마 대신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동생을 돌보는 것뿐이었어요. 그 시절 제 유일한 꿈은 빨리 어른이 돼 돈을 버는 거였습니다. 엄마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달리 다른 것에 한눈 팔 여유가 없었는데요. 중학생이 됐을 무렵 같은 반 남자애들은 하나둘 성에 눈을 뜨고 여자들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전 달랐어요. 친구들이 속된 말로 고자냐, 동성연애자냐 하고 놀릴 정도였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제게 열병처럼 뜨겁고도 아픈 첫사랑이 찾아올 줄은 말이죠. 당시 저희 가족은 다세대 주택, 그 중에서도 제일 월세가 싼 반지하방에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요. 2층엔 주인집 아주머니와 그 식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에겐 딸 둘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걔중 큰딸이 저와 동갑내기에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와 친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희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었으니까요. 그 애는 주인집 딸인데다 아버지가 대기업 회사원이라 집에 돈도 많았고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밝아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모두가 그 애와 친해지고 싶어 했죠. 반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던 저와는 정반대였네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그 애가 어딘지 모르게 어렵고 불편했어요. 사는 집이 같다 보니 등굣길에 자주 마주치곤 했는데요. 모두에게 친절했던 그 애는 제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오곤 했어요. 윤철아 안녕? 너도 지금 학교 가는 거야? 응. 오늘 수학 시험 보는 날인데 공부 많이 했어? 난 어제 벼락치기 하려고 했는데 TV 보다가 깜빡 잠들어 버린 거 있지? 그래? 저기 미안한데 나 문방구 들렸다 가려고 하거든. 먼저 가. 보통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님 그의 말을 못 들은 척 무시하곤 했어요. 눈치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제가 일부러 그런다는 걸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죠. 언젠가부터 그 애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등굣길에 마주치면 어색한 표정으로 걸음을 늦추거나 아예 다른 길로 가버렸죠. 제가 원했던 결과니 기뻐야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더 울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애도 후보로 출마했죠. 고민하다 그의 이름을 적었어요. 쌀쌀맞게 굴었던 게 미안하기도 했고 그 애라면 분명 반장 역할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투표 결과 그 애는 단 4표 차이로 반장이 됐는데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어지간히 기뻤나 보죠. 며칠 뒤 학교까지 직접 찾아와 반 전체에 햄버거를 돌렸어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평소와 달리 예쁜 원피스를 입고 곱게 화장한 아주머니가 담임 선생님과 우아하게 인사를 나눴고요. 담임 선생님은 저희를 향해 웃으며 말했죠. 자, 얘들아, 수진이 어머님이 수진이 반장 됐다고 특별히 햄버거 주문해 주셨어. 모두 감사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수진이 어머님. 잘 먹을게요. 곳곳에서 우렁찬 인사 소리가 쏟아졌어요. 그러자 주인집 아주머니가 말했죠. 다들 우리 수진이 반장으로 뽑아줘서 고맙다. 햄버거 맛있게 먹고 수진이랑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주렴. 그 순간 환하게 웃는 아주머니의 얼굴 위로 초라한 저희 엄마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엄마는 한 번도 저희 학교에 온 적이 없었거든요. 운동회 날에도 학부모 참관 수업 날에도 일 때문에 바빠서 올 수 없었죠. 그렇다고 엄마를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와달라고 투정을 부린 적도 결코 없었고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날따라 학교에 한 번도 와준 적 없는 엄마한테 화가 나더군요. 햄버거를 사온 주인집 아주머니도 그 옆에서 쑥스럽게 웃고 있는 수진이도 괜시리 미웠고요. 특별한 날에나 가끔 먹던 햄버거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맘 같아선 그냥 버리고 싶었는데요. 저만큼이나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 없는 여동생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그래서 안 먹고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가 하교할 때 슬그머니 챙겼죠. 혹시라도 애들이 볼까봐 책가방 안에 꽁꽁 숨겨놨어요. 왠지 모르게 창피해서 집에 갖고 가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교실 문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어요. 청소하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다 제 쪽으로 다가왔는데요. 그중 한 아이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그대로 저까지 같이 넘어진 거예요. 바닥에 무릎이 쓸려 얼마나 아프던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 소리에 놀란 반 아이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청소 감독을 하던 그 애도 그중 하나였죠. 미안, 박윤철, 괜찮아? 괜찮아 보이냐? 저도 모르게 까칠하게 대답하곤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아플싸, 가방 안에 있던 햄버거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지 뭐예요. 먼지가 묻어 더러워진 건 물론이고요. 제 몸에 눌렸는지 엉망으로 찌부러진 상태였죠. 그 순간 그 애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수치심이 밀려오더라고요. 저기 윤철아. 가만히 지켜보던 그 애가 제 이름을 불렀는데요. 저는 도망치듯 가방만 챙겨 교실 밖을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달박음질 쳤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이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빠, 엄마 오늘도 늦는데 이따 우리끼리 라면 끓여 먹자. 그래, 오빠가 끓여줄게. 숙제는 다 했어? 아니, 이제 하려고. 동생이 숙제하는 동안 저도 옆에서 평소처럼 책을 펼쳐 들었는데요. 글자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군요. 그때 동생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오빠 다리에서 피 났는데? 언제 다친 거야? 동생의 말에 다리를 보니 웬걸 붉은 피가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아까 넘어지면서 바닥에 긁혀난 상처 같았죠. 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무슨 병원을 가. 근데 우리 집엔 약도 없잖아. 내가 약국 가서 사올까? 됐어. 이 정도는 침 바르면 금방 나. 없는 살림에 그깟 생채기로 약을 사거나 병원에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괜찮다고 하고 대충 피만 닦아냈는데요.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윤철아, 집에 있어? 익숙한 목소리에 설마하고 나가보니 그 애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비밀봉지를 들고 있었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자 그 애가 쭈뼛대며 제게 봉지를 내밀었어요. 저기 이거 너희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먹어. 열어보니 그 안엔 햄버거 3개와 감자튀김 3개 그리고 콜라가 들어있었어요. 얘가 날 불쌍하게 보나 싶어서 기분이 확 상했죠. 이걸 왜 날 주는데? 아까 내가 교실에서 햄버거 떨어뜨린 것 때문에 그래? 어차피 버리려고 한 거였어. 나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뾰족한 말투로 위약을 떨자 그 애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들었어요. 미안해. 난 그냥 버리려고 한 건지 몰랐어. 그 말의 끝으로 그 애는 황급히 뒤돌아섰어요. 하지만 몇 발자국 채 떼기도 전에 다시 제 쪽으로 몸을 돌리더군요. 아, 맞다. 이거 아까 보니까 너 다친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 애가 내민 건 반창고와 연고였어요. 순간 가슴 한켠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동시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다리의 상처가 욱신거리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죠. 윤철아, 왜 그래? 많이 아파? 다리 많이 다쳤던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어요. 못난 열등감 때문에 그 애한테 못되게 굴었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죠. 미안해. 하고 싶은 말은 한가득인데 겨우 그 말만 나왔어요. 그 애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보다 얼른 약 바르고 반창고 붙이자. 상처가 더 심해지면 안 되잖아. 그때 집안에서 동생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어요. 오빠 왜 안 들어와? 누군데? 갑작스러운 동생의 등장에 저는 행여나 울고 있던 걸 들킬까봐 황급히 몸을 돌렸어요. 그러자 눈치 빠른 그 애가 재빨리 동생의 주의를 돌려줬죠. 안녕 윤정아, 나 누군지 알지? 주인집 아줌마네 언니다. 응, 김수진이라고 해. 너희 오빠 같은 반 친구기도 하고. 너 햄버거 좋아하니? 내가 좀 가져왔는데. 와, 진짜요? 나 햄버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날 저녁 저희 남매는 그 애와 함께 햄버거를 나눠 먹었어요. 여동생은 신이 나서 연신 그 애에게 말을 걸었고 그 애도 즐거워 보였죠. 그 뒤로 저는 부쩍 그 애와 친해졌어요. 학교에선 여전히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지만 방과 후엔 저희 집에서 같이 숙제도 하고요. 엄마가 늦게 오는 날엔 같이 저녁도 먹곤 했죠. 그 애는 말 그대로 봄날의 햇살 같았어요. 따뜻하고 환하고 눈부셨죠. 그런 그 애를 제가 좋아하게 된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차마 고백할 용기 같은 건 없었어요. 여전히 그 애와 제가 사는 세상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 애가 부쩍 저와 친해지면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를 곱지 않은 눈길로 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커져가는 감정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그 애와 시간을 보내며 제 마음은 점점 깊어져만 갔죠.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애와 저는 평소처럼 저희 집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여동생은 저녁을 먹고는 곤히 잠들어 있었죠.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 애도 저도 공부에만 집중하느라 한동안 사각사각 연필 소리만 들렸는데요. 어느 순간 너무 고요하다 싶어 고개를 드니 그 애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새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 순간 자연스럽게 깨달았어요. 그 애도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걸 알고 나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 애한테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요. 다시 그 애가 제 쪽으로 시선을 던졌죠. 그렇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애가 살그머니 눈을 감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애의 볼에 살짝 입을 맞췄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너희들 대체 뭐라는 거야? 당장 안 떨어져? 주인집 아주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당황한 저희는 후다닥 서로에게서 멀어졌지만 이미 아주머니가 모든 걸 다 목격한 후였죠. 순식간에 주인집 아주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윤철이, 너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둘이 만나서 얌전히 공부만 하는 줄 알고 그냥 둔 거였는데 어딜 감히 언감생심 내 딸을 넘봐? 엄마, 그게 아니라. 시끄러! 넌 조용히 해, 이거사. 아주머니는 그 일을 거칠게 끌고 문 밖으로 내보냈고요.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수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니? 그리고 오늘 일 너희 엄마한테도 다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절망감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만약 우리 집이 부자였다면, 아니 적어도 평범하기라도 했다면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를 질색했을까? 만나지도 못하게 했을까? 싶었죠.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그 일로 엄마가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몇 번이나 사과한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단단히 주의 줄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내 딸한테 얼씬도 못하게 해요. 알아들어? 마음 같아선 당장 내쫓고 싶은데 윤철 엄마가 하도 갈 곳 없다고 사정사정해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아유, 알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엄마는 제게 그 문제에 대해 이런 반고의 말도 없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더욱더 괴롭게 했죠. 이후 저는 그 애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어요. 학년이 바뀌면서 반도 달라져서 말을 걸 기회도 없어졌죠. 반면 그 애의 동생들은 자주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때때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죠. 거지들 주제 어디 우리 언니를 넘봐? 맞아. 더러운 반지하에 사는 주제 얼른 이사 나가버려. 그의 동생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마음에 생채기를 냈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동생을 데리고 밖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집에 늦게 들어갔죠. 가끔 그 애가 말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요. 뛰쳐나가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네요.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다 혹시라도 이 집에서 쫓겨날까 두려웠거든요. 더는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네요. 그렇게 계절이 수차례 바뀌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 형편도 조금씩 피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자신만의 음식점을 열겠다는 목표로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외할아버지가 돈을 빌려달라며 연락이 왔어요. 그쯤엔 엄마도 외할아버지 도박빚을 갚는 데 지쳐 더는 돈을 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외할아버지는 포기하긴커녕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이 망할기 집에 딸년이라고 하나 있는 게 지혜비를 모른 척해? 아버지,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이 떠나고 저 혼자 애들 건사하며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면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어쩜 그렇게 맨날 입만 열면 돈도 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드린 돈이 못해도 몇백은 될 텐데 그만 돌아가세요. 저더는 아버지한테 돈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애원에도 외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안 곳곳을 마구잡이로 뒤지며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죠. 돈 어딨어? 너 식당 차린다고 조금씩 돈 모아둔 건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돈이면 이번엔 진짜로 크게 딸 수 있어. 팔자 확 필 수 있다고! 외할아버지의 눈은 어느새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도박에 미친 눈이었죠. 엄마는 그런 외할아버지를 어떻게든 쫓아내려 했는데요. 힘에서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네요. 그 사이 외할아버지는 옷장 안에 깊숙이 숨겨둔 돈뭉치를 찾아냈고요. 희번덕거리며 그 돈을 낚아챘어요. 여기다 숨겨놨구나. 이건 내가 좀 빌려가마. 이번 주 안에 2배, 아니 10배로 불려줄 테니 딱 기다려. 안 돼요, 아버지. 그 돈은 안 된다고요. 엄마가 밖으로 나가려는 외할아버지를 막아섰어요. 비켜! 안 비켜! 절대 못 비켜요. 그 돈 주세요. 제 돈이라고요. 이 배은망덕한 게 어디에 애비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일순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앞으로 뛰어들어 할아버지를 밀어버렸죠. 그만해요! 우리 엄마 그만 괴롭히라고요! 아니 이놈이... 할아버지 나가요. 왜 우리 엄마 돈에 손대요? 부모라고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맨날 돈만 가져가냐고요? 가요. 가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그쯤에 저는 제법 키도 덩치도 커진 상태였어요. 외할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뒤로 밀려났고요. 그러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죠. 전 이때다 싶어 외할아버지 손에 있던 돈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재빨리 외할아버지를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죠. 인석이 문 안 열어! 내 돈 내놔! 내놓으라고! 외할아버지는 한동안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떨었어요. 그러다 이웃집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꽁지가 빠져라 도망쳐버렸죠.
이후 엄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러다 문득 저와 동생에게 말했죠. 얘들아, 당장 짐 싸. 우리 서울 가자. 뜬금없는 엄마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야, 엄마. 갑자기 서울을 왜 가? 전부터 생각하던 거야. 네 외할아버지랑 고모들 등살에 더는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서울로 도망가자.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엄마는 저와 동생을 재촉해 짐을 싸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를 데리고 얼른 집 밖으로 나왔죠. 휘영청 밝은 달 아래서 엄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때였어요. 문득 위를 올려다봤더니 그 애가 창문에서 절 바라보고 있더군요.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다가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죠. 그게 그 애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첫사랑은 허무하게 끝이 났죠. 서울 생활은 팍팍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툭하면 돈 달라 손 벌리는 외할아버지도 저를 못살게 구는 주인집 아주머니와 그 애의 동생들도 없었으니까요. 서울에서 온갖 막일을 도맡아 하던 엄마는 목돈을 조금씩 더 불려나갔고요. 마침내 상경한 지 2년 만에 작은 식당 하나를 차렸죠. 그때부터 저희 형편도 눈에 띄게 나아졌네요. 덕분에 저는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고요. 고3 때 담임 선생님과 엄마의 바람대로 의대에 진학했어요. 날고 긴다하는 천재들만 모인 곳이라 적응이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무사히 졸업해 의사 가운을 입게 됐죠. 병원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뒤로는 연애도 몇 번 했어요.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인 만큼 주변에서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엔 계속해서 못다 이룬 첫사랑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애를 찾아 어떻게 해보겠다거나 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가끔 홀로 있을 때면 문득 떠오르곤 했죠. 수진인 잘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하는 생각들이요. 왜 누구나 다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기억과 미련쯤은 갖고 있잖아요. 저도 딱 그 정도였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추억 속에 박제돼 있던 그 애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날 줄은 말이죠. 나이 앞자리가 3으로 바뀌고 얼마 안 돼서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외래 진료를 보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죠. 어머, 너 혹시 윤철이 아니니? 돌아보니 놀랍게도 주인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10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지만 아주머니의 강팍한 얼굴과 눈썹 위에 난 점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죠. 맞네, 너 윤철이 맞구나. 그 우리 집 지하에 새들어 살던 아줌마 기억 안 나니? 솔직히 조금도 반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다 알아본 마당에 무시할 수도 없어 억지로 입을 열었죠. 예, 안녕하세요. 세상에, 너 의사 됐니? 공부 잘했던 건 기억나는데 설마 의사가 됐을 줄이야. 심지어 여기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잖니. 호들갑을 떠는 아주머니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어색하게 웃기만 했는데요. 그런 제 반응에도 아랑곳 않고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잘 계시고? 예, 잘 지내세요.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이 의사라니 너무 자랑스러워하겠다. 예, 뭐... 아니, 내가 급성 담낭형 때문에 이 병원에서 수술 받았거든.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해야 한다는데 우리 자주 보자, 알았지? 제가 일이 바빠서 시간 나면 한번 찾아뵐게요. 제 무뚝뚝한 태도에 아주머니가 눈치를 살피더니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땐 아줌마가 너무했지. 미안하다. 윤철이, 넌 참 착한 아이였는데 아줌마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좀 세게 나갔던 것 같아. 갑작스러운 과거 얘기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문득 그의 생각도 나더군요. 그 수진인 잘 있나요? 나름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까요?
아주머니가 흠칫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그게 실은 우리 수진이...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래, 뭐 우리 수진이 잘 있지. 잘 있고 말고. 아직도 가끔 네 얘기하고 그래. 수진이가요? 솔직히 반가웠어요. 그 애도 아직 저를 잊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그뿐 아주머니를 통해 굳이 그 애의 연락처를 묻는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당시 전 사귀는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과거의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불쑥불쑥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제가 회진을 돌 때마다 복도 밖에 서 있는가 하면요. 제가 근무하는 병동에서 수시로 배회하며 저와 마주칠 때까지 기다렸죠. 그렇다고 뭐 특별한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지나가는 김에 들렸다는 식이었죠. 아유, 근데 의사 일이 확실히 힘들긴 하겠다. 거의 쉬질 못하네. 이거 내가 요 밑에 편의점에서 사온 건데 좀 먹으면서 해.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이, 사양 말고 파더. 우리가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한 집 살던 식구나 다름없는 사이잖아. 음료수나 주전부리를 내밀며 살갑게 말을 붙이는 아주머니가 너무 낯설었어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죠. 오랜만에 만나 정말 반가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의사가 된 걸 알고 알랑방귀 끼고 싶어 그러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되더군요.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아주머니의 빠른 퇴원을 바란다는 거였죠. 다행히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주머니가 퇴원하는 날이 밝았는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회진을 끝내고 점심을 먹으러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아주머니가 절 부르더군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웬 젊은 여자 한 명이 함께였죠. 윤철아, 이대로 못 보고 가나 했네. 나 오늘 퇴원하는 날인데 네가 아침부터 안 보여서 계속 찾았어. 네. 퇴원 축하드립니다. 그래, 고맙다. 그보다 우리 수진이 오랜만에 보는데 인사 안 할 거야?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뒤늦게 그 여자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잡티 하나 없이 뽀얀 피부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10몇 년의 세월 동안 그 애는 많이 성숙해졌고 어린 시절의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절 보며 수줍게 웃는 미소가 과거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먼저 입을 연 건 그 애였어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야 잘 지냈지. 넌? 뭐 나도... 이렇게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서 많이 어색하네. 어색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직 아주머니만이 저희 둘의 만남에 한껏 상기돼 있었죠. 아유, 참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우린 수진이 30줄이 되도록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속 많이 썩였는데 이제 보니 윤철이 너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아이 참 엄마, 갑자기 무슨 이상한 얘기라고 그래. 왜? 너 그동안 윤철이 그리워하면서 남자랑 연애 한번 안 해본 거 맞잖아. 그런 거 아니거든. 모녀의 투닥거림 앞에서 저는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그 애가 저를 잊지 못했었다는 그 말에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죠. 그런 제 표정을 살피던 그 애가 다시 제게 말했어요. 우리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둘이 얘기 좀 할까? 쌓인 얘기가 많잖아.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 애가 반갑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요. 냉큼 그러자고 하기엔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망설이다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니, 나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질투심이 심해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네. 미안해,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보자. 잠깐만, 그럼 전화번호라도 교환하자. 어렵게 다시 만났는데 우리가 뭐 사귄 것도 아니고 같은 반 친구였을 뿐이잖아. 이 정도는 여자친구도 이해해주지 않겠어? 망설이다 그 애와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종종 문자로 안부 정도만 물으며 지냈는데요. 반년 뒤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헤어지게 됐고요. 그걸 안 그 애가 위로주를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뭐 어찌저찌 하다 사귀게 됐죠. 첫사랑과 운명처럼 재회해 사귄다는 건 사실 모든 남자들의 꿈이잖아요. 제가 그 꿈을 이뤘다니 믿어지지 않았네요. 여자친구는 여전히 예전의 그 맑고 순수한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만날 때마다 10몇 년간의 공백을 메우듯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이 여자친구에게도 여러 큰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였어요. 바다 낚시를 갔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혔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랑 동생 그렇게 가고 나서 한동안 우리 식구들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 가세도 급격히 기울여서 집이며 땅이며 다 팔고 도망치듯 서울 올라온 거야. 지금 엄마는 파출부로 일하고 있고 나는 미용실에서 일해. 남동생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고. 많이 실망스럽지? 머뭇거리며 과거를 털어놓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어린 시절 고생하는 엄마를 보고 지켜주고 싶던 것처럼 이젠 여자친구를 지켜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품에 안고 말했어요. 실망스럽긴 뭐가 실망스러워. 우리 수진이 그동안 씩씩하게 잘 살아왔구만. 윤철아, 그렇게 말해주니까 위로가 된다. 사실 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내가 장녀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엄마랑 동생을 건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동생은 아직도 취업 못했지. 엄마는 최근에 담낭염으로 입원까지 했었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몰라. 그랬구나. 이제 걱정하지 마. 힘들 땐 나한테 기대면 되잖아. 그날 이후 저희 사이는 급격하게 가까워졌어요. 언젠가부터 저는 조금씩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꿈꾸게 됐고요. 그건 여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죠. 양가 부모님도 다행히 호의적이었어요. 엄마는 과거의 기억 때문인지 잠깐 망설이긴 했지만 수진이를 믿고 허락하겠다고 하더군요. 주인집 식구들 중에서 수진이만 유일하게 우리한테 잘했잖니. 수진이 엄마 그 여자야 말할 것도 없고 바깥 양반이랑 수진이 동생들도 날 보고 아는 체도 안 했었지. 근데 수진이 걔만 꼬박꼬박 웃는 낯으로 인사하고 먹을 거 생기면 나눠주고 참 착한 아이였어. 너희들이 결혼하면 아마 잘 살 거야. 맞아 오빠. 나 어릴 때도 수진 언니랑 오빠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설마 이렇게 다시 만나 진짜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완전 영화 한 편 뚝딱 아냐? 호들갑을 떠는 여동생 앞에서 좀 쑥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만큼은 참 좋더군요. 주인집 아주머니, 아니 예비 장모님과 예비 처남 역시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이후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제가 일이 바빠서 여자친구가 대부분 다 도맡아 했는데요. 워낙 똑부러진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알아서 척척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갑자기 예비 장모님이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부탁을 하더군요. 윤철아, 아니 박서방,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니까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당혹스럽긴 했는데요. 일단 무슨 얘기를 하나 드러나 보자 싶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무슨 부탁이신데요? 그게 실은 우리 아들이 회사 다니는 건 영 체질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최근에 친구랑 그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 중국에서 이런저런 물건 떼다 파는 건데 이게 자리만 잡으면 꽤나 수입이 짭짤한가 봐. 네. 그런데요? 예비 처남이 사업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꺼낸 순간부터 예비 장모님이 무슨 부탁을 할지 짐작이 갔어요. 하지만 짐짓 모른 척 물어보니 예비 장모님이 한층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잇더군요. 근데 생각보다 초기 비용이 꽤 들어간다고. 돈이 필요하다는데 나나 수진이나 뭐 모아둔 돈이 있어야지. 서울 올라온 뒤로 먹고 살기 빠듯해서 그나마 있던 돈도 얼마 전 내 치료비로 다 썼고. 그래서 말인데 박서방 자네가 우리 아들 사업 자금으로 딱 5억만 보태주게.
네? 5억이요? 생각보다 더 큰 액수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지만 예비 장모님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제대로 된 사업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지. 자네 의사잖나. 솔직히 그 정도는 껌값 아닌가? 아니, 껌값이라뇨. 세상에 5억짜리 껌이 어딨습니까? 저도 그렇게 큰 돈은 없죠. 신혼집도 매매로 들어가는데 집이야 뭐 전세나 월세로도 가능하잖나.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집을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오죽하면 자네한테 이렇게 부탁하겠어? 우리 아들 수혁이 이제야 마음 잡고 뭐라도 좀 해보겠다는데 애미로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네. 그리고 이 사업 자네도 보면 알겠지만 대박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사업이야. 수혁이 사업만 잘 되면 그 5억 내가 2배, 3배로 갚아줌세. 제 난처한 기색에도 장모님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하고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신혼집을 전월세로 들어가는 건 수진이랑도 얘기를 해봐야 하는 문제니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수진이한텐 내가 얘기하면 되지. 자네는 걱정 말고 돈이나 준비해주게. 설사 집을 안 산다고 해도 5억까지는 안 돼요. 대출 끼고 사려던 거라. 대출 받으면 되지. 자네 의사라서 대출이나 마통도 엄청 잘 나올 거 아닌가? 네, 어쨌든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처남의 사업자금을 마련해달라는 장모님이 솔직히 당혹스러웠어요. 그래도 크게 내색 않고 자리를 파했는데요. 여자친구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상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여자친구와 만날 약속을 잡고요. 병원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갔죠. 약속 장소인 호텔 커피숍으로 막 들어가려는데 그 앞 상가 쪽 가판대에서 군고구마를 팔고 있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어릴 때 맛있게 먹던 게 생각나서 한 봉지 사서 안으로 들어갔죠. 창가 쪽 자리에 앉은 여자친구가 바로 보이더군요. 수진아, 많이 기다렸어? 아니, 나도 금방 왔어. 손에 그건 뭐야? 군고구마. 요 앞에서 팔더라. 같이 먹으려고. 그냥 자기 혼자 다 먹어. 나 고구마 별로 안 좋아해. 뜻밖의 대답에 얼이 빠졌어요. 너 옛날엔 맛있다고 잘 먹었잖아. 밥 대신 고구마만 먹고 살아도 좋다고 했으면서. 내가 그랬었지 참. 근데 어릴 때 얘기잖아. 지금은 입맛이 바뀌어서 구황 작물은 다 별로야. 자기 혼자 맛있게 먹어. 그보다 오늘 왜 보자고 한 거야? 그게 있지. 저는 여자친구에게 장모님과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여자친구는 전혀 몰랐던 일인지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무슨 김수혁 그 자식 사업자금을 자기한테 보태달래? 그것 때문에 우리 신혼집을 전월세로 살라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수진이 넌 반대인 거야? 당연하지. 수진이 그 자식 대학도 못 나온 게 무슨 재주로 사업을 성공시키겠어. 여자친구는 그 뒤로도 한참 씩씩대며 처남 욕을 했어요. 알고 보니 예전부터 장모님의 아들, 딸 차별로 속상한 일이 많았던 눈치더군요. 안 되겠다. 자기, 나 잠깐 엄마한테 전화 좀 하고 올게. 결국 여자친구는 장모님과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커피나 더 주문해 둘까 고민하는데 누군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너 혹시 땡땡중학교 박윤철? 고개를 드니 제 또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얼굴이 낯익더군요. 맞는데 혹시 원민재? 그래, 이 자식아, 이게 얼마만이냐? 맞아요. 제 중학교 동창을 만난 거였어요. 불알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친하게 지내던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재회하니 너무 반갑더군요. 이런저런 근황을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화제가 다른 동창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로 옮겨간 순간 친구의 표정이 확 어두워졌어요. 맞다. 윤철이, 너 수진이 소식 들었냐? 수진이? 쑥스럽지만 지금 제 여자친구라는 말을 하려는데 그보다 동창이 더 빨랐어요. 수진이 걔 사고로 몇 년 전에 죽었잖아. 일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입력이 잘 안 됐어요. 뭐? 누가 죽었다고?
김수진 말이야. 왜 우리 반 반장? 너 새들어 살던 주인집 큰딸인데 기억 안 나? 아니 기억은 나는데 수진이가 죽었다니 그게 무슨... 바다 낚시 갔다가 걔 아빠랑 같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 에휴 참 안타깝지. 엄청 착한 애였는데.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죽은 건 수진이가 아니라 그 동생이라고. 야 착각은 무슨 착각. 내가 직접 장례식까지 갔다 왔는데. 친구의 말에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이 빠져 있는 사이 친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같이 온 일행이 찾는 것 같더군요. 어쨌든 난 이만 가봐야겠다. 여기 내 명함 줄 테니까 네 연락처 남겨놔. 나중에 같이 서울에 있는 애들끼리 술이나 한잔하자. 친구가 떠난 뒤에도 저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죽었다니. 그럼 도대체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는 누구인 건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잠시 후 여자친구가 자리로 돌아왔어요. 예비 장모님과 통화가 잘 안 풀렸는지 여전히 표정에 짜증이 가득하더군요. 내가 엄마한테 절대 못 준다고 얘기했어. 누굴 호구 잡으려고. 자기 혹시라도 마음 약해져서 엄마한테 돈 보내주거나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자기야,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지.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나 엄마랑 지금 이 문제로 대판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오늘 같이 있어주면 안 돼? 글쎄, 나 내일도 당직이라. 아니다, 좋아, 같이 있자. 평소 같으면 여자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냈을 텐데요. 그날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로비로 내려가 방을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입실에 여자친구가 씻는 사이 저는 여자친구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지갑을 열어보니 다행히 신분증이 있었는데요. 그 신분증을 확인한 순간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김수진이라는 이름 대신 김수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나이도 저보다 2살이 더 어렸죠. 맞아요. 죽은 제 첫사랑 대신 그 동생이 지금껏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이 기막힌 사기극엔 아마도 예비 장모 또한 엮여 있었겠죠. 애초에 제게 동생을 큰딸이라고 속인 건 그 여자였으니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내신 김에 저는 여자친구의, 아니 김수정의 핸드폰까지 뒤져봤어요. 뭔가 저를 더 속이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수정은 저 몰래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저랑 사귀기 훨씬 전부터 만나던 남자인 것 같더군요. 그 자식 의사라고 자기 홀딱 넘어간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나한텐 자기밖에 없는데. 걘 그냥 돈 대주는 호구지. 이제 우린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어. 그 호구 월천은 기본으로 벌던데 이제 자기나 나나 평생 일 안 해도 된다고. 나 결혼하면 바로 미용실 그만둘 거거든? 자기도 조금만 더 고생해. 자기네 집 빚은 걔가 갚아준대? 아직 얘기 안 했어. 식 올리고 나서 말하려고. 김수정은 저를 호구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기 바빴어요. 저를 단 한순간도 사랑한 적 없다는 증거였죠. 어디 그뿐인가요? 집안 빚까지 제게 떠넘기려고 했죠. 분노와 배신감으로 손이 덜덜 떨렸지만 침착하게 핸드폰 속 증거자료를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김수정은 씻고 나오자마자 제게 달라붙더군요. 자기야,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자기가 나 좀 꽉 안아주라. 애살스럽게 웃는 그 모습에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요. 저도 모르게 김수정을 밀어내고 말했어요. 미안해 자기야. 나 지금 병원에서 응급콜 들어와서 얼른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지금? 그럼 난 어떡해? 일단 집으로 들어가. 장모님하고 화해해야지. 김수정은 자기 혼자라도 호텔에서 묵겠다고 버텼지만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에게 5성급 호텔방을 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나온 다음 저는 바로 병원으로 도망쳤죠. 이후 저는 고향 친구들을 수소문해 김수정과 예비 장모의 뒷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는 생각보다 더 기가 막혔죠. 이 일가를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양반을 못 된다고 예비 장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하도 만나자고 통사정하길래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얼굴을 보자마자 또 대뜸 돈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자네, 내가 수진이한텐 따로 얘기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그새를 못 참고 수진이한테 다 말해버리면 어떡해? 걔가 며칠 전에 나한테 얼마나 난리를 쳤는 줄 알아? 아, 그랬습니까? 아, 그랬습니까가 아니지. 수진이랑 수혁이 둘이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됐고, 이렇게 된 이상 자네가 책임을 져줘야겠네. 신혼집은 신혼집대로 매매하고 우리 수혁이 사업자금도 도와줘. 자네가 명색이 의사인데 은행 여기저기에 빚 내면 그깟 10억 못 마련하겠어? 예비 장모의 뻔뻔한 요구에 절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도대체 왜 작은 딸을 죽은 큰 딸로 둔갑시키면서까지 제게 접근했을까 궁금했는데 그 답을 굳이 묻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돈 때문이었죠. 왜 자꾸 웃기만 해? 마련해 줄 거지? 예비 장모의 최근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장모님. 뭐 신혼집이야 그렇다 쳐도 처남 사업 자금을 제가 왜 줍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망할 사업 같더만. 자네가 수진이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박날 사업이라니까. 투자라고 생각하고 좀 도와주게. 내가 이렇게 부탁하네. 글쎄 싫다니까요. 계속된 제 거절에 예비 장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윗사람이 말하는데 어디 건방지게 바로 싫다 소리가 나와? 적어도 고민하는 척은 해야지. 고민하는 척이라면 요 며칠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듣자 하니 지금 자금 사정이 많이 안 좋다면서요. 빚이 얼마나 있어요? 제 물음에 예비 장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수진이가 말했나? 뭐 비슷해요. 망설이던 예비 장모가 이내 진실을 털어놨어요. 그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볼 생각으로 자네한테 얘기 안 한 거네. 절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내 맘 알지? 아, 그래요? 5억 받아내서 1억은 빚 갚고 나머지 돈으로는 처남 사업 자금으로 쓰려던 게 아니라? 아니, 애초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긴 해요? 그냥 내 돈 받아다 쓰려고 사기치는 건 아니고. 사기라니?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날 대체 뭘로 보고? 뭘로 보긴요. 돈에 눈먼 사기꾼으로 보죠. 제 적나라한 비난에 예비 장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이게 보자 하니까... 야, 네가 의사면 다야? 우리 집에서 새 들어 살 땐 내 얼굴도 못 쳐다보던 게... 네가 의사 정도나 됐으니까 내 딸을 내어주지. 옛날 같았어 봐. 어디 꿈이나 꿀 수 있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하고 굽신대진 못할 망정 어디서 돈으로 갑질을 하려고 들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예비 장모를 보고 있자니 차라리 속이 후련해지더군요. 당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우리 엄마 무시하고 꼽주던 그 못된 천성이 여전해.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내 등에 빨대 꽂으려는 거겠지. 뭐가 어쩌고 저쩌? 됐고, 난 당신 같은 쓰레기 사기꾼이랑 사돈 맺을 생각 없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할 테니 그렇게 하려고. 잠깐만, 윤철아. 방금은 내가 너무 흥분해서 실언을 한 번만 용서해줘. 응? 파혼이라니. 너 우리 딸 수진이가 첫사랑이라며. 수진이 없이 정말 살 수 있겠어? 제 입에서 파혼이란 말이 나오자 똥줄이 탔나 보죠. 장모가 다시 죽은 제 첫사랑을 팔기 시작했어요. 정말 역겹기 짝이 없더군요. 내 첫사랑? 끝에 끝까지 사람을 가지고 놀려고 하네. 좋아, 이렇게 된 거 어디 삼자대면 해보자고. 저는 그 자리에서 김수정에게 전화해 이리로 오라고 했어요. 예비 장모와 함께 있다고 하자 불이 나게 달려오더군요. 자기, 우리 엄마랑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던 거야? 무슨 얘기라긴 파혼 얘기하고 있었지. 제 입에서 튀어나온 파혼이란 말에 김수정의 낯빛이 창백해졌어요. 뭐? 파혼이라니 그게 무슨... 설마 우리 엄마가 또 수혁이 사업자금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래? 엄마, 내가 작작하라고 했지. 수혁이 사업자금을 왜 우리 자기가 내줘야 하냐고.
김수정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엄마에게 다다다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제게 다가와 애원했죠. 자기야, 우리 엄마는 내가 다신 못 그러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만 원한다면 아예 연 끊고 살게. 엄마랑도 수혁이 그 자식이랑도. 자기는 그냥 나 하나만 보고 결혼하면 돼. 결혼은 무슨. 난 파혼할 거라니까. 너랑 결혼 안 해. 자기야, 대체 왜 그래? 김수정이 제 어깨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 손에 닿는 것조차 소름 끼쳐 재빨리 김수정을 밀어냈죠. 내 몸에 더러운 손 대지 마! 자기 대체 왜 그래? 자기 내가 첫사랑이라며.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라더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변해? 어느새 김수정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남들이 보면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보일 만큼 대단한 연기였죠. 모든 진실을 아는 제 입장에선 추악해 보일 뿐이었지만요. 그만해. 네가 김수진이 아니라 김수정이라는 거 다 아니까. 저는 차갑게 조소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김수정은 물론 예비 장모의 얼굴까지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그걸 어떻게... 설마 엄마가 말한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너랑 네 엄마가 작정하고 나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말한 거구나, 그치? 김수정은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광분에서는 자기 엄마한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더군요. 일부러 얘기한 거지, 그치? 내가 얘기 안 했어. 미쳤다고 내가 내분업을 파니? 거짓말하지 마. 내가 결혼해서 엄마랑 수혁이 나 몰라라 할 것 같으니까 자폭한 거잖아.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 늘 수혁이만 챙기고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썼다고. 이 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수혁이 사업자금 만들어주겠답시고 돈 얘기 꺼낼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고. 흥분한 김수정은 자기 엄마의 머리채를 탈탈 터는 것도 모자라 때리기까지 했어요. 예비 장모는 반항 한 번 못하고 속절없이 얻어맞기만 했죠.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모녀 싸움은 둘이 알아서 하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아들어? 잠깐만 자기야. 예비 장모를 후드려 패던 김수정이 황급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그래, 처음에 언니라고 속이고 자기한테 일부러 접근했던 건 맞아. 엄마가 사치 때문에 빚을 1억이나 졌는데 그 빚 갚으려면 어떻게든 의사인 자기 꼬셔야 한다고, 그러려면 언니인 척 위장해야 한다고 날 겁박하는 바람에. 나도 자기 속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 하지만 막상 자기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행복했어.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됐다고. 자기도 잘 생각해봐. 나랑 함께한 시간이 정말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구나. 네가 내 연남이랑 뒤에서 날 호구라고 부르면서 조롱하던 것도 다 알거든? 그러니까 가짜는 연극 그만해. 제 차가운 지적에 김수정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자기 설마 내 핸드폰 뒤져본 거야? 그래, 뒤지다 못해 증거가 될 만한 건 싹 다 내 핸드폰으로 옮겨놨지. 그러니까 이쯤 해둬. 안 그럼 정말 사기죄로 콩밥 먹일 테니까. 제 협박에 김수정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넋이 나가버린 두 모녀를 뒤로하고 홀로 그 자리를 떠났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수정과 그 애미 둘 다 사치에 미쳐 있어서요. 집에 빚만 3억이 넘게 있더군요. 처음엔 카드로 돌려막기 하다 안 돼서 결국엔 사채까지 손을 댔는데요. 그런 타이밍에 예비 장모가 병원에서 우연히 저를 다시 만났던 거예요. 의사가 된 저를 보고 혹해서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했는데 저를 꼬실 수 있을 것 같은 큰딸이 죽고 없으니 작은 딸을 큰딸로 위장한 거였죠. 참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요. 맘 같아선 그 일가를 전부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었는데요. 변호사인 친구 말로는 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게 없으니 큰 벌을 주긴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하늘이 저 대신 벌을 준 걸까요? 예비 처남은 무리해서 사업을 벌였다가 결국 쫄딱 망해 그 집에 빚만 더 얹어줬고요. 예비 장모는 그 빚을 갚느라 그 나이에도 쓰리잡을 뛴다고 하더군요.
둘째 딸인 김수정은 내연남과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는데요. 내연남이 쓰레기 같은 놈이라 폭력을 써 결국 이혼했고요. 지금은 혼자 애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다 하대요. 제 첫사랑을 생각하면 씁쓸하지만 결국은 인과응보에 따른 결과니까요.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했고요. 지금은 대학병원을 나와 작은 소도시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지난 과거를 글로 옮겨 적고 나니 새삼 지금의 소소한 일상과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